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네, 저희 편집자에게 많이 혼났습니다. 화질이 그게 뭐냐, 음질이 그게 뭐냐,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지,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다시 영상을 찍는 방법을 바꾸고요. 마이크를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나마 좋지 않은 화질과 음성으로 불편하셨던 분들에게 너무나 미안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감각적 확신에서 우리가 처음에 대상을 접할 때 이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식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 얻은 지식이 실은 보편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각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과연 지각의 단계에서 우리는 확실한 인식을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지각 단계도 불완전한 인식에 불과한지 읽어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요, 61쪽입니다. 2. 지각, 사물, 그리고 기만. 1. 지각의 단계. 감각적 확신은 이것으로서 구체적 개별자를 직접 지시하고 인식한다고 여기지만, 실제 이것으로 지칭된 것은 모든 사물이나 모든 자아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자일 뿐이다. 이 사실을 자각한 의식은 대상을 더 이상 직접적 확신의 방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보편자를 통해 파악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의식을 지각이라고 한다. 감각적 확신이 지각으로 나아가게 되는 과정을 헤겔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직접적 확신은 진리를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직접적 확신의 진리가 보편자인데도 직접적 확신은 개별자로서의 이것을 취하려 하기 때문이다. 반면 지각은 지각에게 존재하는 것을 보편자로 받아들인다. 네,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것을 정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각적 확신의 단계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눈과 코와 귀와 피부 혹은 입 등으로 맛을 보듯이 5가지의 감각 자료들이 실제로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인식이라고 여겼는데요. 알고 보니까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는 지금 혹은 여기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네요. 아니면 이것, 저것, 그것이라고밖에 지칭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 저것, 그것 혹은 지금, 여기 등은 어느 대상에게나 지칭할 수 있는, 어떤 대상도 다 가리킬 수 있는 용어고 혹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 대상을 직접적으로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착각에 불과하고요. 알고 보니까 이것이라고 하는 혹은 지금이나 여기라고 하는 보편자를 꼭 통과해야 한다는 이런 사실밖에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헤겔은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각의 단계로 넘어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의 혹은 주체의 지각은 내가 이것이라고 말할 때, 지금 혹은 여기라고 말할 때 이것은 어떤 대상이든지 다 지칭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지식이구나, 보편적인 개념이구나, 이렇게 파악이 된대요. 그러므로 보편적인 개념을 직접적인 거라고, 개별적인 거라고 착각했던 감각적 확신과는 다르게 이렇게 보편적인 개념을 보편적인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이제 인식의 단계는 감각적 확신에 머무르지 않고요, 지각이라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단계를 넘어가는 이유는, 헤겔은 우리의 인식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한 번 알았다고 해서, 한 번 배웠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도 예를 들었고 앞으로도 예를 잘 들겠지만, 이런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귀었어요. 어떤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봐가지고 제대로 잘 알았다고 굉장히 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을 봐야 저 사람에 대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많이 발견할 수 있고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그렇게 많이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저 사람하고 친하다. 저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해겔이 보기에 우리의 지식도 이와 마찬가지래요. 맨 처음 알게 된 그런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요. 지식은 계속 발전되고 깊이 연구하고 공부할수록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계속 파헤치고 고민하면 인류는 더 나은 곳으로, 바로 이성을 통해서 문명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근대적인 생각과 사유가 해겔에게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 지각자와 지각대상. 지각에서는 지각하는 자와 그 지각되는 대상이 주관과 객관으로 이원화되며 그에 따라 본질과 비본질의 구분이 성립한다. 지각에서 본질로 여겨지는 것은 지각되거나 지각되지 않거니와 상관없이 불변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대상인 사물 자체이며 그 대상을 지각하는 의식운동인 지각의 활동 자체는 비본질로 간주된다. 단순한 것으로 규정된 대상은 그것이 지각되는가 아닌가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본질이지만 운동으로서의 지각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 비자립적인 것이며 비본질적인 것이다. 지각에서는 그 대상이 되는 사물을 감각적 확신에서처럼 단적으로 직접 안다고 여기지 않고 사물을 보편적 속성을 통해 알게 된다고 여긴다. 이로써 지각 대상이 되는 사물은 두 가지 서로 다른 계기를 갖게 된다. 네, 해겔은 우리가 지각 단계는 와야 드디어 주체와 객체,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는 아무런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주체와 객체, 본질과 비본질을 나누고 구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겼는데요. 드디어 개별자는 개별자로, 보편자는 보편자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에 와서야, 즉 지각의 단계에 와서야 둘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겔은 말하고 있어요. 자,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다 보니까 이제는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 우위를 나누게 되게 됩니다. 해겔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인식하는 그런 주체인 이상 이렇게 본질과 혹은 비본질로 나누는 것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주제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주체와 객체를 나눌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체와 객체를 나누었을 때 본질적인 것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네, 우선 지각의 처음 단계에서는 대상에서, 객체에서, 사물에게서 본질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 이렇게 제 손에는 펜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펜은 그대로 있을 텐데 아마 제가 이 펜을 보는 방향과 여러분이 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르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빨간색 부분이 보이지만 전 빨간색 부분이 보이지 않거든요. 짠, 돌려보면 그렇죠? 네, 이처럼 사물은 그대로인데 주체는 자신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다고 해겔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는 관점뿐만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것, 이런 것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냥 그 자체로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는 저 사물에, 저 객체에 본질이 있겠구나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사물의 두 계기. 지각은 감각적 확신처럼 사물을 그냥 그 자체로 직접 안다고 여기는 의식이 아니라 사물을 그 사물이 가지는 속성들을 통해서 안다고 여기는 의식이다. 단순히 이것이 있다를 아는 의식이 아니라 이것은 이런저런 것이다 라고 아는 의식이다. 여기서 이런저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 사물의 속성들이며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그런 속성들을 가지는 속성의 담지자로서의 사물 자체이다.
이와 같이 지각의 대상은 여러 속성들을 가지는 사물인데 이때 사물은 속성들의 결합과 사물 자체라는 두 계기를 지니게 된다. 이 두 계기를 해겔은 각각 속성들의 결합에 해당되는 무관심적 역시와 사물 자체에 해당하는 배타적 일자라고 칭한다. 네, 해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각 단계에 와서야 사물을 이제 규정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여러분들에게 철강남이라고 소개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 준다고 알려준다고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철강남이 누구야? 철강남은 철강남이야. 이렇게 대답을 해본다고 하세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아니, 내가 알고 싶을 것은 철강남이 누구인지 묻는 건데 그냥 철강남을 철강남이라고 하면 어떻게 내가 그 철강남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는 철강남이네 이렇게밖에 안 되고요. 지각의 단계에 와서야 철강남은 유튜브에서 철학책을 직접 강독해주면서 쉽게 설명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쳐주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야, 즉 철강남이란 이름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와야 상대방이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지 않겠어요? 이처럼 지각의 단계에서 오니까 우리는 사물들을 속성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속성들을 통해서 성질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단계가 지각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이 지각 단계에서 사물을 인식할 땐 두 가지의 계기로 나뉘고 구분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한자경 씨는 이 두 계기를 해겔은 무관심적 역시와 배타적 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사물들의 다양한 속성들이 섞여 있는 것, 함께 있는 것, 이것을 무관심적 역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칸트의 개념인 저 물 자체 혹은 사물 자체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을 배타적 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1. 무관심적 역시. 사물의 속성은 노란색, 둥근 모양, 딱딱한 감촉 등과 같이 그 각각이 그 자체로서 존재하며 속성들 상호간에는 서로 간섭하지 않은 채 동일한 여기에 함께 모여있는 상호 무관심적 관계가 성립한다. 색과 모양, 감촉과 향기 등은 서로 무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노란색은 이 책의 노란색일 수도 있고 저 꽃의 노란색일 수도 있으며 또 이 옷의 노란색일 수도 있다. 이처럼 속성은 보편자적 성격을 갖는다. 사물은 그런 상호 무관심적인 보편적 속성들이 동일한 시공간인 여기와 지금을 차지하고 함께 모여있는 장 내지 매개체일 뿐이다. 사물의 사물성은 다양한 속성들의 단순한 함께함을 뜻할 뿐이다. 이런 보편적 속성들의 장으로서의 사물을 해겔은 무관심적 역시라고 칭한다. 이 모든 많은 속성들이 하나의 단순한 여기에 상호 침투하여 존재한다. 속성들은 상이한 여기로 분리되지 않고 상호 침투적이지만 서로를 촉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각각 그 자체 단순한 자기 관계이며 다른 것에 간섭하지 않고 무관심적 역시로서만 관계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 역시는 순수 보편자 또는 매개체이며 속성들을 통합하는 사물성이다. 네, 무관심적 역시 하니까 뭐가 떠오를까요? 네, 칸트가 말하는 현상 혹은 표상이나 다양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칸트는 그랬습니다. 공간과 시간이라는 감성적의 이 선천적 직관을 통과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우리 심성, 즉 마음 어딘가에 맺힌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과 여기를 매개로 다양한 정보들이 각각 서로 다르게 맺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해겔은 지금과 여기에 다양한 정보들이 서로 다른 것들과 상관없이 모여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칸트에게는 공간과 시간이라고 한다면 헤겔에게는 지금과 여기라고 할 수 있고요. 칸트는 표상, 인상, 다양 등이라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죠. 그것을 헤겔은 사물들의 다양한 속성처럼 이야기합니다. 서로 관심 두지 않아요. 색은 색이고 모양은 모양입니다. 형태는 형태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보편자가 되어서 또 다른 다양한 사물들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죠. 그 자체가 보편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물들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헤겔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즉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헤겔도 용어만 다르게 쓸 뿐 사유의 여러 면에서 칸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헤겔은 칸트의 영향을 넘어서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시대의 획을 잇는 유명한 철학자가 되었겠죠. 배타적 일자. 사물의 속성들은 하나의 매개체 안에 상호 무관심적으로 통합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상호 대립 안에서 대립의 부정으로 규정되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노란색은 빨간색이 아닌 것으로서 한 사물의 속성이 되고 둥근 모양은 네모난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한 사물의 속성이 된다. 이처럼 사물은 대립되는 것을 부정하는 배타성을 통해 하나의 배타적 일자로 존재한다. 속성이 대립될 경우 그것들은 그들 매개물의 단순한 통일성 안에 함께 있을 수가 없다. 속성들에게는 단순한 통일성과 더불어 부정성도 본질적이다. 속성들이 상호 무관심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배타적이며 상대를 부정하는 것이 난 속성의 구분은 단순한 매개체 바깥에 있게 된다. 따라서 사물은 단지 상호 무관심적인 통일성으로서의 역시일 뿐만 아니라 배타적인 통일성으로서의 일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지각은 지각자와 지각 대상을 분리하고 다시 지각 대상에 있어 속성들의 결합, 상호 무관심적 역시와 사물 자체, 배타적 일자를 구분하면서 그 안에서 사물을 아는 의식이다. 칸트는 우리가 왜 현상과 물 자체를 구분해서 물 자체는 알 수 없고 현상밖에 알 수 없다. 사물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설명해 주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우리의 의식에 대해서도 어떤 거라고 말하지는 않았는데 칸트를 재해석한 헤겔은 이렇게 현상과 물 자체로, 사물 자체로 구분하는 것을 바로 지각이라고 이야기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둘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무관심적 역시는요, 이 사물 자체가 다양한 그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질들이 이 사물 자체까지 다 규정할 수 있는 걸까요? 분명히 어떤 사물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데 그 개별적인 정보들이 그 사물을 직접적으로 지칭한다고 그 사물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배타적 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검은색 텀블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텀블러를 보면서 우리는 둥근 모양도 알 수 있고 검은색이란 것도 알 수 있고 뚜껑도 알 수 있고 재질도 알 수 있고 이 높이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텀블러에 대해서, 이 물체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제가 방금 말한 그런 보편적인 속성을 들어서 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이런 속성들 그 무엇 하나도 이 물건을, 이 텀블러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은색이 텀블러일 수가 없고요. 뚜껑이 텀블러일 수가 없고요. 동그란 모양이 텀블러일 수가 없고 이 단단한 재질이 텀블러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실체는 그 속성들과 배타적으로 자기 홀로 있는 일자이기 때문에 한자경 씨는 무관심적 역시는 현상에, 배타적 일자는 사물 자체에, 물 자체에 비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어떻습니까? 그 어렵다는 헤겔이 조금씩 이해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헤겔은 우리 지각의 사유의 단계를
나누고 구분하고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 지각의 단계까지 왔고 계속 의식을 고양시키고 고양시킬 겁니다. 과연 어디까지 고양시키는지 아직은 처음 단계여서 잘 보이진 않지만 저 끝까지 우리 한번 계속 열심히 내서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